신문 이야기 조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밤사이 정유라 씨의 일가가 덴마크 올보로에 있는 자택에서 종족을 감췄습니다. 키우던 개와 고양이까지 모두 싹 사라졌습니다. 정유라가 타던 말까지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정유라의 조력자들, 정유라 씨의 일가는 과연 어디로 종족을 감춘 것일까요? 오늘 저희 조직구쇼에서는 덴마크 올보르 현지를 연결해서 과연 정유라 씨의 조력자들이 어디로, 어떻게,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직구쇼를 오늘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정호성의 녹취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어떤 것도 최순실이 주도를 했다. 녹취 파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선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네거티브 대응 전략 방법까지 최순실이 구체적으로 일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을 최순실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심어줬는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때 당시에 생생한 발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인데요.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의 표정 이 사진으로 살펴보고 가시죠.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별 근무 일정 그 표를 보고 답변서를 보고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의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신문 조선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호 답변서가 너무 두루뭉술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이 제안한 답변안 세월호 답변서는 두루뭉술해서 헌재에서는 이른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사고 처음에 몇 시 몇 분 언제 인지했는지 그 시점을 밝혀라 라는 구체적인 헌재 측의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하루 종일 TV를 시청하지 않았던 것,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뉴스를 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대통령 측의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 파일이 담긴 최순실의 무언가가 새로 나왔다. 신상 출시입니까? 뭡니까? 최순실의 또 다른 태블릿 PC가 새로 나왔습니다. 특검에 입수됐습니다. 누가 제출했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순실이 그렇게 아꼈던 조카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최순실 태블릿 PC, 또 다른 PC를 특검 측에 제출을 한 겁니다. 장시호가 최순실을 배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 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대선 시기에 빨라지는 대선 시기의 뉴스 살펴보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밝혔네요. 내가 문재인에게 이길 자신 100가지 이유도 넘는다. 라면서 야권의 대선 후보는 나다. 연대 안 한다. 자강론 이런 걸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연대 안 한다. 자강론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를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 그런데 어째 당내에서는 자꾸 외부 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대선 주자들을 쭉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 프레임 전쟁입니다. 반에서의 반은 반 총장의 반이 아니라 반대하다의 반 프레임인데 첫 번째 반 이명 박근혜 진영. 문재인 전 후보가 있겠죠. 대표가 있겠죠. 반 정치권에는 반 총장이 있습니다. 반 문재인에는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등이 있고 반 호원파, 반 친박계. 뭐 요즘 대선 주자들 보니까 누구누구에 반대한다로 본인의 캐릭터를 한껏 부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 총장. 어떤 틀에 안 갇히겠다. 반기문의 산불이 있다고 합니다. 반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불, 이 세 가지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데 그 산불은 친박, 충청, 외교관 이 틀에서는 갇히지 않겠다. 반 총장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로서의 그 폭을 넓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서 대선 후보들의 근황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라 일가가 오늘 새벽 종족을 감췄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덴마크 올보르 현지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그 긴박한 순간에 왜 챙겨갔을까요? 뭐를 타고 갔을까요? 궁금증 참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돌직구 신문의 사이드 일면 기사. 종적 감춘 정유라 조력자와 아들 송환 거부에 이어서 장기전을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라를 돕던 한국인 남성 2명과 정유라의 아들을 키워줬던 보모, 그리고 19개월 된 아들까지, 그리고 정유라 씨가 길렀던 강아지와 고양이들까지 모두 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올보르 자택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올보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정 씨가 구금된 이후 집에 남아있던 19개월 된 아들과 부모, 마필 관리사 등 일행 4명이 집을 비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 주차돼 있던 검정색 비닐문로 정 씨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도 모두 사라졌는데요. 이후 주민들은 큰 차가 나타나 집에서 빼낸 짐을 싣고 갔다며 말을 운반하는 트럭으로 보이는 컨테이너가 뒤에 매달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후 정 씨 집 앞에 하얀색 차량이 도착했고 이 차에서 내린 젊은 한국 여성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필 관리사 이모 씨 등 3명의 조력자에서 누군가 더 늘어났거나 혹은 정 씨가 구치소에서 잠시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 씨의 일행 등은 한국 취재 증인 몰리자 경찰의 가택 침입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가택연금과 같은 상황에서 덴마크 복지당국의 지원을 받아 복지시설과 같은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 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중대경제범죄에 특화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가 말구입을 통해 자금 세탁 의혹과 도피생활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덴마크 올보르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우리 김민지 기자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취재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정유라 일가가 종족을 감췄기 때문에 김민지 기자가 조금 더 고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종족을 감췄다. 개와 강아지도 사라졌다. 네. 주차돼 있던 검은색 밴도 사라졌다. 그런데 이 트레일러 사진 한 장을 김민지 기자가 올보르 현지에서 입수했는데요. 바로 이 트레일러 자세히 보시면 동물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제작된 트레일러로 보입니다. 뒤에 이제 말 그림이 보이는 예. 것처럼 말을 운반하는 트레일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개와 고양이까지 다 옮겼다는 거니까 정유라의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저걸 보면서 굉장히 좀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어떤 우려요? 저거는 결과론적으로 실제 특검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기 체류의 목적을 분명하게 피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조금만 버티면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네, 2월 말이고 한 달의 연장을 하더라도 3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버텨 보겠다라는 거고 그 버티기 위한 주요한 명분으로 삼는 게 인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왜 옮겼는고 하니 기자들이 하도 찾아와 갖고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된다라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현재 덴마크 내에서도 정유라 씨는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싱글맘인 본인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상태로서 법정 소송이 장기화돼서 특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예. 정유라의 일가들이 한 차례 트레일러와 검은 밴을 타고 잠적을 했고 그 후에 하얀색 승용차에 내린 젊은 여성이 덴마크 올보르 자택을 방문해서 보모와 아들까지 데려갔다. 현지 주민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젊은 여성이 정성희 위원님, 정유라 씨가 잠깐 덴마크에 협조를 받아서 잠깐 구치소에서 나와서 아들과 보모를 어디로 운반하고 다시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덴마크 정도의 인권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정유라가 감옥 속에 있어서 다른 집을 구해가지고 뭐 렌트를 해서 말까지 그다음에 강아지들까지 다 옮겨가기도 쉽지 않았을 예. 거고 추정으로는 이제 경찰과 연계된 사회복지 담당 파트에서 이거를 이사를 도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상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언론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또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복지 시설에 예. 모두 다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을 렌트를 해서 전세를 해서 갈 가능성은 없고요. 모든 가족이 함께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덴마크의 복지시설 및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와 최순실이 정유라를 덴마크에 두고 온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였다. 왜냐하면은 그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본인은 인권, 미혼모, 그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는 그 소수자 배려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누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병민 의원이 말한 대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조기 송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유라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인데 어제 저녁 늦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덴마크 정부가 강제 추방 안 한다라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한 언론이 어제 밤 늦게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강제 추방을 안 하겠다라고 덴마크 당국이 결정한 데는 우리 특검 측이 여권을 무효화해버린 게 오히려 더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뭔가 특검이 좀 재발등을 찍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 말고요. 덴마크 당국에서 보는 정유라 씨는 덴마크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제기되는 혐의가 아주 흉악 강력 범죄도 아니고 한국 측에서도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행정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송환을 해달라라고 그걸 받고 있는 젊은 여성의 동물과 아기를 거느리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덴마크 내에서 여론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서 이제 정유라 씨의 가족들을 보호한 것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덴마크 정부의 협조가 있었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어린 자식이든 이제 불법 체류자 만약에 엄마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자녀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덴마크보다는 부족하지만은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될 아니다. 것만은 예. 아닌 것 같아요. 법률적인 지원 역시 정유라가 현지에서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특검이 일단 여권을 무효화해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 특검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다고 해요. 독일 정부에서 발급해준 이 비자, 대한민국 여권이 취소되더라도 독일에서 발급해준 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강제 추방될 수가 없다. 불법 체류 신분이 아니다. 우리 특검이 그래서 부랴부랴 독일 당국에게 당신들이 발급한 비자도 좀 무효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정유라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게 세 가지였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의 적색수배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권 무효화를 추진해서 실제 무효화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못했던 게 비자 무효화까지는 아직 조금 늦게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정유라 씨의 비자는 2018년 몇 월까지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건데 일단 독일에서 그 비자가 무효화되면 그 유럽은 그런 게 있잖아요. EU 내에서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다른 나라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뭐 덴마크도 예. 갈 수 있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비자를 발급했던 독일에서 무효화를 하면은 정말 완전하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덴마크 뭐 법원에서도 생각을 좀 바꿀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실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정유라의 일가가 종적을 감추고 그리고 정유라가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법률적인 정유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희 도지쿠쇼에서 정유라의 변호사 얀 슈나이더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얀 슈나이더가 진짜 변호사가 아니었고 실제 변호사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얀 슈나이더는 당분간 잠시 동안만 변호를 맡았는데 진짜 변호사가 블랑켄베르 변호사인데 윤태곤 실장님, 네. 이 블랑켄베르가
덴마크 현지에서 돈 세탁과 횡령 사건을 전문으로 배워나는 사람이다. 덴마크에도 돈 횡령하는 사람 많나 봐요. 이름이 이제 복잡하네요. 페터 마틴 블링켄베르라고 하는데 예. 우리로 치면 정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덴마크 중앙검찰, 우리 같으면 뭐 대검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 정도 되겠죠. 덴마크 검찰 출신이다.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제 경제범죄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뤘었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업을 해 있는 사람이고, 그럼 우리가 앞에 말했었던 그 얀 슈나이더. 얀 슈나이더는 이 사람이 조금 바빠가지고 예. 하청 비슷하게 일단 어허. 좀 이렇게 돌보고 있어라라고 했다는데, 하도급 변호사까지 쓴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답답한 게 이 현장에 취재하는 기자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국선 변호사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 얀 슈나이더가 대형 로펌 소속이다 이랬다가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넘겼다라는 건데, 정관 예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취재가 쉽지가 않을 게, 제가 기자들 조금 편드리자면은 이쪽 덴마크 변호사들이 우리 언론한테 브리핑을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예. 우리 뭐 국내 여론에 힘을 입는다든지 도움을 받을 것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덴마크 법원에서 철저하게 법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담당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알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여전히 예. 말했던 것처럼 얀 슈나이더 때도 그런데 이 정유라 씨가 무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블링켄베르를 찾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있겠죠, 누군가가. 돈 세탁과 횡령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해주는, 그러니까 변호사의 전공을 돈 세탁과 횡령으로 선택한 데도 뭔가 이유가 있지 뭐 않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독일에서 이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잖아요. 이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독일 검찰이 기소한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 독일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그거 전문가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지인이라든지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일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아마도 뭐 이런 예. 사람까지도 같이 이제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계진 전 의원님,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돈 세탁과 횡령 사건 전문으로 하는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 덴마크 변호사를 선임하고 예. 뭔가 느낌이 말입니다. 예. 우리 한국 기자들이나 아니면 한국 특검보다 정유라 씨가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 뭐 그런 인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걸 지금 옆에서 얘기 들으면서 돈이 많이 가 있는가 보다. 돈이 많이 가 있는가 보다. 있는가 보다. 저런 사람을 뭐 이렇게 고용하고 변호사를 예. 그다음에 조력자들을 움직이고 저 안에서 누군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참 불쌍한 상황은 아닌 것 같죠. 보는데 정말 덴마크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 사람 하나만 본다면은 이 사람의 무슨 대학 부정 입학 문제 갖고 뭐 이렇게 떠들지라고 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모든 증거라고 될까 취재 대상이 될 만한 걸 싹 옮겼다, 이게 정유라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유라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 이것을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그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누가 도와주느냐, 이쪽에서 연관돼 가지고 누군가 지시가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 이쪽이라 하면 아니라 국내. 한국에서. 그러면은 특검이 사실 그렇게 검사가 여러 사람이라면서 요것도 국민의 감정에서는 중요한 사건인데, 예. 국민의 감정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부모를 원망해라, 뭐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비수를 꽂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누구 한 분 정도는 그 정유라 건을 제대로 컨트롤해서 데려올 수 있는 사전 조치를 하는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예. 다 저쪽에서 빼돌린 다음에 이제 허둥지둥 뭐 좀 취소해 주세요, 독일에다 뭐 잘못인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난 최순실 밉습니다. 정유라 잘못이고 정말 밉습니다. 예. 그러나 아이를 생각하면은 19개월. 아이는 참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난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예.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는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차라리 정유라는 빨리 아이를 데리고 함께 국내에 와서 오히려 보호받는 게 낫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이 정유라 씨의 덴마크 현지 뉴스들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 딸과 손자까지 고생하고 있다. 3대에 이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구나.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조윤선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2달 넘게 지내고 있는 최순실 씨. 지난 1일 딸 정유라의 체포 소식을 접한 최 씨는 딸에게 귀국을 권할까 하는데 거부할까 걱정이라며 변호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손자까지 덴마크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딸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3대의 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또 귀국하면 체포 구속되겠지만 가까이서 도와주고픈 게 부모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인 얀 슈나이더의 변호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슈나이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의지가 의심된다며 연락을 주고받으며 법률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변호인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딸 정유라의 변호인과도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최순실 씨 본인, 딸 정유라 씨, 그리고 19개월 된 아들까지 최순실은 3대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토로하고 있지만 특검이 그 아버지 최태민 씨의 재산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3대가 아니라 사실은 4대군요. 그렇죠. 이제 엄마, 할머니로서의 최순실은 저런 심경일 겁니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저께 뭐 이경재 변호사가 조선일보 인터뷰한 거 보면은 최순실은 이제 아버지와는 고리를 굉장히 끊고 싶어하고 네. 그 과거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이제 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끊고 싶어 하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정유라의 그 가족이 종족을 갖춘 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은 네. 그 정유라를 그 지금 구치소에서 내보내서 가택연금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다 두고서 이제 밖에만 못 나오게 하는데 그 집이 지금 집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다른 집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모두 집어넣고서 그다음에 언론과 이런 접촉을 금하면서 다른 데는 못 가게 하는 그런 방안도 아마 덴마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덴마크 현지와 연결해서 정유라 씨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인데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스모킹건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증거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 씨를 배신하고 특검에 제출한 증거입니다. 그 두 가지 증거 지금부터 오늘의 특종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종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정농단 판도라의 상대가 될 새로운 뇌관, 스모킹건, 주요한 증거 2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2개의 증거에 대해서 상세히 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을 옥죄할 스모킹건이 등장했다. 첫 번째 주요 증거. 오늘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토론회 당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설전을 벌이는 것이 나옵니다. 당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과거 11.6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6억 원을 받은 것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6억 원 공격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대응 방안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최순실의 코치가 있었다. 오늘 동아일보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 대선 당시에 6억 원을 받은 것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정희 후보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밝힌 답변 1차 토론의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선된 뒤에 직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은 후보를 사퇴한다. 뭐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6억이나 이런 거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그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거 아무 걱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또 아무 그런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이정희 후보의 공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이 최순실 씨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성 녹취 파일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이 1차 토론회 이후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정희에게 그 27억 원이나 먼저 토해내라.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맞받아치는 건 어떻겠느냐. 여기서의 27억 원은 이정희 후보가 이른바 27억 원을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대통령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인데요. 이 최순실의 코치를 받은 박근혜 후보가 2차 토론회에서 과연 어떻게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로 끝까지 뛰실 생각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 27억 원의 그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저희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확인하지만 한켠으론 야, 이 최순실이 굉장한 정무 감각이 있구나. 첫 번째 대통령의 이 답변보다 두 번째 27억 원이나 환수해라라는 대통령의 답변이 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상당히 수세적이었죠. 예.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갖다가 감성에 호소하는 다분히 좀 감성적인 전략을 썼다면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맞받아치는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정희 대표가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또 맞는 말 하셨어요. 네, 그렇죠. 27억 원이나 그러니까 내라. 국고 보조금을 갖다가 예. 내면서 나중에 그걸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반납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뭐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저건 사실 최순실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사설로 이정희가 중간에서 그만둘까 하면 국고보조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 썼습니다. 이른바 먹고 튄다. 먹튀. 예,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코치를 한 건데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최순실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그 뒤에서 보좌하면서 했던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는 건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정말 공동 정권이었다. 공동 출범부터 정권이었다. 겉에 예. 쌍둥이처럼 모든 것에 관여했다는 것을 이 녹취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비호감이고 이정희 전 당대표도 비호감과 비호감의 대결이었던 셈인데 이기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에서. 저 선거 토론하던 생각이 나서 예.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최순실 씨 건을 터지면서부터 뭐 돈을 챙기기 위한 딴짓을 했던 아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다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전략이 대단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전략이 대단히 있다. 예. 했는데 이건 결과론적이라는 생각이고요. 이렇죠. 장기를 두는 사람과 어깨 뒤에서 넘어보는 사람과 혼술을 하는 사람과 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혼수할 수 있어요. 예. 왜? 당사자는 거기 들여다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3자는 뒤에서 보면은 전체를 보니까 뭔가 보여요. 꼭 혼수 두는 사람은 장기의 고수예요.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저 토론회에 나간 후보는 이 공격과 답변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머리에 쥐가 납니다. 머리 쥐가 나죠. 정말 일방적으로 하는 말은 무슨 말든지 할 수 있는데 상대성이 있고 언제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를 때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다 못해요. 네. 저기 나와서 저 정도 한 사람은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사 그 선거 나와서 토론회 할 때 예. 제가 생각한 것만큼도 다 얘기를 못해요. 시간 제한은 있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인턴이 다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턴 직원이. 그래, 네 말도 맞다면 너 거기 앉아봐. 그 말이야. 예. 오죽 답답했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힘들다. 최순실 씨가 한수한 것이 지금 보니까 그럴듯한데 예. 사실 후보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과대평가한 면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전은요,
굉장히 뭐 단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고 장악하려 한다라고 과대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측근으로 있었던 전희옥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냥 베이비톡이다. 길게 문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짧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대단하게 과대평가했다라는 이제 그 상반된 평가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저런 걸 보더라도 이제 저 먹튀는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긴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제 해왔던 뭐 수석 비서관회를 없던 걸 만든다던가 연설문을 고친다던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다트도 한 100개 던지면 한두 개 맞게 돼 있습니다. 강력에. 예. 그거 가지고 최순실 씨가 특별히 정무적으로 뭐 이렇게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게 100개를 아닌가. 한꺼번에 다 던지면 그중에 하나는 맞는 게 바로 이거다. 최순실이 한 100개 정도는 던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저걸 보면서 예. 최순실 씨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을 이정희 후보가 공격을 한 거예요. 예.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다기보다 전두환의 6억 원에 대해서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영 지만자매랑 다 같이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혼자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특검의 수사가 좁혀가는 거를 보겠지만 저 6억 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건지 그 뒤에 숨어있는 최순실 씨한테 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만약 특검의 수사의 방향이 맞다라면 지금 내 재산을 건드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동재산을 가지고 사유 환원하겠다 그래요. 예. 야 이게 말이 되냐. 최순실 열받은 거다. 얼마죠 화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빨리 이정희를 공격해야지라고 코치하고 조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듭니다. 김병민 의원이 전 상당히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이게 최순실 씨가 뭐 몇 건에 걸쳐가지고 이런 거는 뭐 괜찮은 조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이제 이계진 의원님은 이제 후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 참모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죠. 예. 어떤 이제 좀 유력한 참모라고 해도 그 말이 100% 관철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호랑이를 그려서 이제 제출을 하고 그럼 저쪽에서는 사자를 그려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럼 후보가 대략 이거 썩다 보니까 고양이가 돼버리는데 예. 최순실 씨 힘은 호랑이가 됐건 고양이가 됐건 그려주는 대로 후보가 그걸 구현을 한다는 거죠. 굉장한 그러니까 참모군요. 그게 예. 힘이 붙는 거죠. 예. 그거는. 첫 번째 증거, 바로 정호성 비서관의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녹취 파일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출력물에 나와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 아마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최순실이 그렇게 아꼈던 장시호, 너마저 노승일도 배신하고 고영태도 가고 장시호마저 최순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장시호가 보관하고 있었던 최순실 씨의 또 다른 태블릿 PC가 특검에 입수됐습니다. 장시호 씨가 제 발로, 제 손으로 특검에게 자발적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 과거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쓰지 못한다라고 발언했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뭐 그걸로 계정을 뭐 한다고 하거나 뭐 메일을 읽어본다던가 그런 거는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칼럼, 저 때까지만 해도 장시호는 이모를 비호하고 싶었고 조금 보호해 주는 거였어요. 뭐 어디 언론에서 태블릿 PC 한 거 그거 가짜다. 이모 태블릿 PC 못 쓴다. 그런데 그랬던 장시호가 어느덧 마음을 바꿔서 제2의 태블릿 PC다. 특검에 찔렀어요. 네, 일단 지금 검찰 조사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스스로를 변호하고 최 씨도 같이 이제 이모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공범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변호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인데 한 3차 조사 때부터 굉장히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매우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술술술술 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온 게 하나 저 태블릿 PC입니다. 그러니까 저 태블릿 PC는 앞서 공개됐던 태블릿 PC와는 별도의 것이죠. 제2의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또 쓰고 있었던 거군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장시호 씨한테 자기 집에 있는 짐을 좀 챙겨달라, 어디로 옮겨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이제 장 씨가 옮기는 과정에서 저 태블릿 PC가 새로 나왔던 거고, 저 태블릿 PC 존재가 있다는 건 지난 4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 5일에 저 태블릿 PC, 그러니까 제2의 태블릿 PC가 특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뭐 수석 비서관 회의 관련돼서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제2의 태블릿 PC 안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왜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지난 12년부터 14년까지 쓰였던 거 좀 구형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태블릿 PC 같은 신형입니까? 경우는
뭐 비교적 신형입니다. 기변을 한번 한 거군요. 기기 변경. 그렇죠. 예. 2015년 7월부터 한 11월까지 사용되는 흔적들이 있고 그 안에 뭐 삼성과의 관계 그리고 수석비서관의 그 연설 내용 여러 가지 각종 문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최순실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네. 태블릿 PC와 두 번째 태블릿 PC의 다른 점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태블릿 PC는 지금까지 공개됐던 건데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 그러니까 구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최순실 씨가 쓰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드레스덴 서문, 굉장히 오래된 청와대 그렇죠. 문서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 장시호가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는 2015년 7월에서 11월경에 쓴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썼던 태블릿 PC 신형이고 삼성과의 어떤 그런 주고받았던 이메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 자료 수정본 등등이 담겨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이 칼럼 앞서 태블릿 PC가 뭐 최순실께 맞다 아니다 때까지 뭐 지리한 공방이 있었는데 뭐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두고서 증거를 따지면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태블릿 PC,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태블릿 PC 사용 못한다, 내 것 아니다라고 하는데 새로 나온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어쨌든 그 사용한 어떤 흔적들을 보면 누가 사용했는지는 그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특검 측에서는 최순실 씨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본인은 여전히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뭐 부인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사실 곧 밝혀질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본인이 직접 찍은 셀카가 나와도 내 게 아니다. 본인의 이메일 계정까지 두 번째 태블릿 PC에 나왔는데 내 거가 아니다. 최순실 씨는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최순실 씨의 입장 중에서 믿었던 조카 장시호의 배신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여기서 이게는 장시호 씨입니다.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거는 태블릿 PC입니다.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냐.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장시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라는 게 제 생각으로는 뭐 꼭 장시호라기보다는 특검, 검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이제 몰아간다 하는 것인 것 같고요. 덤터기. 예, 덤터기를 씌운다. 자기가 프레임이나 덫에 걸리게 한다고 이제 검찰을 지칭하는 것 같고 장시호가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는 아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 장시호한테 처음에 자기가 증거인멸 집에서 이삿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는 그 PC뿐만이 아니라 김영재 산부인과의 그 부인이 했던 화장품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하고 청와대에서 받은 쌀 이런 것도 같이 옮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야 그것 좀 숨겨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고 그걸 이제 엄마한테 이제 최순득 씨한테 통해가지고 어디다 했는데 장시호 씨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검찰이 들고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때 장시호가 그걸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걸 옮긴 적이 있다 해서 가져와 봐서 검찰 앞에서 같이 열어보니까 그 최순실 씨가 쓰던 PC고 그 안에는 심지어 데이비드 윤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그 당시가 삼성의 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이 오가던 시점입니다. 삼성과 오갔던 여러 가지 이메일이 쭈르륵 나오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최순실이 쓰던 PC임이 드러난 상황인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최순실은 이제 그 부인하죠. 정말 강적이죠. 정말 멘탈 갑인데 사실 이렇게 명백한 이런 범죄를 부인할 때는 사실도 약간 섞고 그다음에 아닌 것도 섞어 이렇게 하지 증명하기가 힘들 텐데 검찰이 이렇게 새빨갛게 모두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검찰로서는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증명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한 오리발 10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첫 태블릿보다 부인이 쉽지가 않을 게 첫 태블릿 PC는 이제 파일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파일의 작성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호성 비서관이 작성한 게 상당수가 있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남은 안 믿지만은 근데 두 번째 태블릿 PC에는 이메일의 수신자하고 발신자가 매우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로그인 기록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최순실 씨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은 부인을 할 수 없는 거고 장시호 씨에 대해 가지고야 뭐 배신감을 느끼겠죠. 이게 압수당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제출했다. 임의로 제출했다는 말은 자의로 제출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뜻에 의해서. 근데 장시호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는 이제 뭐 집에 돈도 많고 좀 연예인들 뭐 스포츠 선수들하고 말하자면 이제 거침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근데 이제 이모가
그때 이제 청문회에서 증언했죠. 저는 그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이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이런 걸 했냐라고 하니까 이모가 하라고 했다. 예.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럼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모가 시킨 그거 해가지고 지금 구속도 돼 있고 이렇게 수가 돼 없었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누구에게 탓을 할 건지 장시호 씨 입장에서 보면은 이모 탓이다. 이모 때문에 다 이렇게 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장시호 변호사가 장시호 씨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왜 배신했을까? 살펴보시죠.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장시호 씨가 줄줄 말하기 시작했다. 뭐 시원하게 말하고 있답니다. 장 씨가 구속된 뒤 아들을 못 봐서 아들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 역시 안타까운 엄마 심정이죠. 그러면서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으니 잘못한 건 자백하자는 입장. 뭐 장시호가 지금이라도 저렇게 생각을 바꿨다니 뭐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는 뭡니까? 뇌물죄 적용이거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삼성 간의 뇌물죄 고리를 엮어야 되는데 핵심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핵심 증거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저 태블릿 PC에 담겨 있어요. 근데 저 태블릿 PC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엮지 못하면 뇌물죄로 최순실을 엮는 게 아니라 장시호를 엮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장시호 씨가 뇌물죄로 엮여서 엄청 큰 형을 살게 되느니 검찰 특검 수사와의 어느 정도 적정 조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모가 시켜서 한 거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죄를 정리를 좀 하는 수순을 가지면서 예. 최순실 씨와 삼성 간의 뇌물죄를 엮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준다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모한테 미안하지만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보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애당초 처음부터 모든 것들은 다 내 잘못이다라고 혐의를 순순하게 털어놓았다라면 지금 현재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도 편했을 거고 그 아들도 편했을 거고 장시호 씨 이모 모두가 예. 편했을 건데 이 모든 원인은 최순실 씨가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신이란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승자박이다. 장시호의 배신까지 주요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라는 헌재의 명령대로 분단위 초단위로 상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는데 과연 그 답변서 안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을까? 그 행적에 대해서 참 궁금함이 남았던 어제 보도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답변서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다시 써내라. 기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대통령의 행적 답변서를 냈지만 어째 의문만 더 커졌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 주요 상황을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상세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대통령 측의 답변입니다.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보고가 10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저는 이곳 채널A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에서 돌직구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9시 26분경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뉴스 속보를 접하고 구조 상황 등에 대한 보도를 9시 30분가량부터 10시까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뉴스 속보로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처음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게 오전 10시라니 돌직구쇼보다도 30분이나 더 늦은 시각에 대통령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되는 셈인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결론적으로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으셨다면 돌직구쇼도 안 받고 돌직구쇼뿐만 아니라 뭐 YTN, 네. MBN, 지상파는 그때 뉴스 안 했으니까. 9시 20분 정도 시간부터 보도가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세월호가 급변침하면서 표를 했던 게 8시 50분입니다. 그리고 그 8시 50분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했다라고 하는 10시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인 거예요. 이 시간에 만약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올라오지 못했다라면은 이거는 중간에 있는 담당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결국 헌재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간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재 심판 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돌아온 답변이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허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가져와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초 인지한 시간이 언제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른 겁니다. 대통령이 10시에 보고를 올렸다, 대통령에게. 야, 그럼 그 10시 이전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없어요, 답변서에는?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언론 보도가 이제 오보가 됐던 뭐가 됐던 언론 보도가 됐던 게 그 9시 19분으로 지금 기록이 예. 되어 있고요.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해경 측이 처음으로 전화를 한 게 9시 22분입니다. 한 3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청와대는 바로 이제 인지를 하고 해경 측에 전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면서 청와대 내 문자를 발신한 게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에서 문자 발신한 게 26분인가 그렇습니다. 9시 26분. 그런데 지금 첫 보고를 10시에 받았다면 9시 19분부터 따져도 지금 한 40여 분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말도 엇갈리긴 하지만 윤 전 행정관이나 등등 얘기 들어보면은 이 관저 내에서는 TV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TV도 시청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도대체 10시 이전에는 박 대통령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인지를 그냥 단순히 다른 일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은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가?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헌재는 사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10시 이전에 그러니까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억을 더듬어서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몇 시에 보고했고 몇 시에 전화 통화했고 이렇게 단순한 기록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칠 일이죠. 네. 빈틈투성인데 지금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의 주요 행적표를 저희가 오늘 그림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출력물 함께 보실까요? 대통령 측이 밝힌 4월 16일 그날의 행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죠. 관저에 머물렀던 대통령, 공식 일정 없고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일 대통령의 일정은 9시 이전의 일정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24분에 안보실에서 세월호 관련 상황을 전파했다. 그리고 10시에 최초 보고서를 받았다. 서면 및 전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답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넘은 시각에 신보라 대위에게 가글을 받았다. 그리고 이 11시를 넘은 시각에 관저에서 안봉근과 누구를 만나서 대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안봉근 비서관을 만나서 대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몇 시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쭉 넘어가서 1시가 넘은 시각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보고를 했다. 그리고 시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점심 식사 후에 정호성 비서관을 대면 보고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던 두 개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 안봉근을 대면으로 만났다. 정호성을 직접 얼굴 보고 만났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답변서에 끼워 넣었는데 몇 시에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쭉 가다가 그동안에 없었던 머리 손질에 관한 부분이 어제 변호인의 답변서에는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채널A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려졌던 것처럼 5시 15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을 했다는 건데 이 일정표대로라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한 것인지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헌재에서 다시 답변서 써와라. 언제 인지했는지부터 밝혀라. 라고 요청한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서 두 번째 의문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대통령 답변서 측에 따르면 3시간 40분간 11건의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것은 단 한 건도 안 나옵니다. 윤 실장님.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라는 게 맨 처음에 뭐 잘해라,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시다운 지시가 청와대 밝힌 대로에 의하면 2시 57분이에요. 왜 이게 틀리게 보고했냐라고 질책하고 뭐 이제 중대본에 갈 준비를 하자. 근데 이제 참 이것도 이상한 게 질책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담당 비서관이나 뭐 수석 지금 당장 만나 이야기 들읍시다는데 야, 큰일 났다. 미용사 불러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보라는 게 알려진 게 11시 20분이에요. 예. 11시 20분. 그리고 이 오보라는 게 알려지는 거는 대통령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지만은 뉴스는 어떻게 보도를 하는 겁니까?
관계자들하고 이런 데를 취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브리핑하기 전에 청와대 먼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이걸로서는 도저히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고, 뭐 어떤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이게 보안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세워라 내워라. 또 이제 시간 끄는 거다.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보완할지, 2주일 있다 보완할지, 또 찔끔 보완하고,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께서 뭐, 요새 독서 목록도 발표를 하고 이러던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 그걸로는. 당초 알려졌던 것은 지시가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의 답변서 안에는 지시한 상황이 좀 상세히 적혀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을 텐데 대통령의 답변서에도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정호성과 안봉근 비서관을 대면 보고했다. 대면으로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대통령 답변서 뒷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 관저 출입한 사람은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뿐이다.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어서 앞장과 뒷장의 내용이 서로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답변서 앞장입니다. 당일 오전 안봉근 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 보고했고 점심 후 즈음에도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으로 보고받았다. 그런데 뒷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관저 출입은 대통령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을 가져온 간호장교와 중대본 방문 직전에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뭔가 앞뒤의 논리가 안 맞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거면 좀 제대로 내던가. 이게 예. 왜 이렇게 허탈하게 만듭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저 정도의 수준밖에 허접한 정말 답변서를 내놓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장 그 윤전추 행정관이 지난 5일 있었던 제2차 그 탄핵 변론에 나와서 그 얘기는 했었어요. 안봉근과 정호성이 오전과 오후에 들어가서 대면 보고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 바로 다음 장에 관저 출입한 사람은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뿐이라고 한 거는 그럼 두 명의 비서관은 뭐 투명인 인간입니까? 예. 도대체 그 최소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도 논리라도 좀 정의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는 저런 답변서를 탄핵 심판에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 끌기의 예. 어떤 전형이라고 보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속 언론 탓을 합니다. 언론이 오보관해서 우리가 혼선이 왔다. 혼선이 있는 언론을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언론에서 나온 게 지금 오보다. 우리가 지금 해경하고 직접 전화해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면서 언론이 잘못된 보고를 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지. 그것 때문에 역으로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그 전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고 또 하나는 전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 가지고 물타기 하는 게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다리가 불편하시고 해가지고 뭐 관저에서 많이 일을 했다. 노 대통령도 김선일 씨 납치 사건 2004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 집에서 보고를 받았다.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그 논거를 댄 겁니다. 하지만 그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 등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다리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에도 그 집무실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본관에 있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김선일 씨 납치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건 2004년 6월 밤 10시 반경이었습니다. 그 오밤중에 보고를 받은 것과 남들 다 출근해 있을 시간에 9시 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동일 비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리인단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런 글을 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하고 그 정호성 비서관은 관저 출입이 아니라 관저에서 근무니까 출입 대상을 뺐을 거고 미용사와 그다음에 신보라 대위를 얘기를 한 거는 다른 성형외과나 뭐 하여튼 다른 의료진이 출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될 것 같은데 그건 사실 많이 나온 거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모순되는 거 투성입니다. 우선 윤전추 그 행정관이 뭐라고 했냐면 당일 8시 반에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랬고요. 대통령이 화장과 가벼운 머리 손질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시킨 일을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몰랐다고 그랬는데 8시 반에 깼다는 대통령이 10시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청와대 조리장 같은 경우 대통령이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엔 텔레비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뭔가 좀 비어있는 곳이 많은 대통령의 답변서에 관련된 보도해드렸습니다. 2017년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기의 코너입니다. 각 대선 후보 주자들의 움직임이 발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이 첫 언론 브리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추후에 더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 총장님 경호 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 총장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 관련국들에서 유엔으로 반 총장 유엔 사무총장 활동과 관련해서 이후에 경호 위해 요인이 있다 이런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엔하고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 총장 경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총리 수준의 경호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왔었는데 반 총장께서 가급적 경호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경호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미리 좀 언론인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 총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도 관련돼 있고 또 유엔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네, 정치부장 기자 출신이에요. 이도훈 전 서울신문의 부국장이 반기문 캠프의 대변인격으로 반 총장 캠프 측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마포 캠프 측이 되겠군요.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총리 수준의 경호를 정부 측이 제안했지만 반 총장에서 경호는 최소화하자라고 귀국 일정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대선 시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포함해서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3명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 근황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출연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 총장,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야권의 대선 후보들까지 다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합니다. 내일 귀국을 합니다. 이제 귀국을 하루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서 창당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정당과의 어떤 빅피처, 큰 그림 이런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반기문 신당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기존 정당과 두루두루 접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귀국하는 반기문 총장이 과연 첫 행보로 어디에 나설까? 봉하마을? 과거 대통령 예방? 궁금한데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반 총장의 귀국 후 첫 행선지는 적진, 문재인 전 대표의 텃밭인 부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윤수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12일 귀국해서 다음날 현충원 참배 후 고향 충북을 방문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후 공식적인 첫 행선지로 택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반 전 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부산대를 찾아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지역구이자 정치적인 텃밭. 강력한 대권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18일 봉하마을을 찾은 뒤 20일 전직 대통령들을 모두 예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교동과 상도동,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도 만날 예정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만 한다는 방침. 일단 직무 정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귀국해서라도 한번 전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전남 진도 팽목항과 대구 서문시장, 울산 조선소, 안동을 찾는 등 여야를 가로지르는 행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등산과 교회 방문, 영화 관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린 뒤 설 직전인 26일을 미래 비전 발표일로 정해 공식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이기진 전 의원님, 큰 선거를 직접 뛰어보셨으니까 저희 중에서 직접 선거 뛴 분은 이 의원님밖에 없으니까 반 총장의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라는 데 많고 가야 될 때 많은데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야.
그런데 저기 아니네요. 갔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닌가. 또 내가 꼭 가야 될 곳을 놓쳐서 마이너스 예. 되는 건 아닌가. 복잡하죠. 복잡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참모들과 의견을 나누겠죠.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로 어디를 가는 것이 그래도 제일 손해 안 보고 좋겠다. 그런 데를 가겠죠. 예. 근데 첫 번째 장소를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잘 골랐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누구죠? 문재인 예. 전 대표가 여론상 1위 아니겠어요? 예.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인다. 내가 앞으로 이만큼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네. 거기 한번 가서 적진에 가서 넌저시 한번 떠보고 오는 거예요. 떠보고 온다. 첫 번째 선택 잘한 것 같으네요. 잘했다. 네. 문재인 전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을 가기로 결정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 아마 최근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율 때문이 아닐까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선 주자들의 최근 지지율 살펴보시죠. 여야 19대 대선 주자 지지도 2017년 1월 1주차 주간 집계 현황입니다. 앞줄에 있는 것이 바로 12월 넷째 주차, 그리고 뒷줄에 있는 것이 1월 1주차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26.8%로 지지율이 오르면서 1위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앞선 12월 4주차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5%로 문재인 전 대표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지만 21.5%로 소폭 하락하면서 다시 1위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내주었습니다. 야, 부산 가자.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1.2%에서 12%로 근소하게 오르면서 3위를 기록했고요.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인데 7.5%에서 더 떨어졌다는 것. 6.5%로 하락을 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5위가 안희정 지사 4.2%에서 5.0%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3.9%에서 4.3%로 소폭. 여기서부터는 소폭, 여기서부터는 대폭인데, 윤태국 실장님,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 1위를 탈환했고 엎치락 뒤치락. 그렇죠. 문재인 대표는 안정적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 대표는 이제 1승 1패 전략이에요.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계속 유지하면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뭐 반기문 전 총장도 저 정도 많이 빠진 거는 아니니까 뭐 견조한 모습인데, 결국 문제는 이걸 겁니다. 처음에 이제 부산에 가잖아요. 행보들은 통합 행보인데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은 구 여권, 그 중에서도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다. 그리고 아까 그림도 많았지만은 나이가 많은 양복 입은 분들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반 총장 캠프를 참 재밌는 게, 반 총장이 자기가 멘토로 모셨던 그 반 총장이 이제 70몇 살이지 않습니까? 하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부터 모여 있는 캠프예요. 노태우를 만든 사람, 김영삼을 만든 사람, 김대중을 만든 사람, 심지어 노무현을 만든 사람, 박근혜, 이명박을 만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유엔 캠프인데, 캠프 자체가 유엔인데, 이런 식으로는 저는 이대로는 계속 올해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건요, 반 총장이 지금 한 4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후보라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2등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좀 방향을 정해야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그런데 또 이면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안정적이라고는 하셨지만 20% 초중반에서 계속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계라고도 볼 수 있고, 김병민 의원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확장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머지 야권의 후보가 누군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지난 촛불 전국에서 치고 올라왔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유일한 대체 세력이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자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은 지지율이 급등하다가 안 올라가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꼭 연애하는 감정 같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으로 호감도가 쫙 올라갔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거는 조금 미지수여서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지, 조금만 더 고민해 보다가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지지율이 급등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마음을 정하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지지도표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 하나만 좀 정리를 하면은, 여기 반기문 전 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후보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바른정당 후보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롭게 반기문 신당을 창당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먼저 다른 정당들과의 연대 과정을 모색할 건데 DNA가 비슷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주자가 없는 정당을 먼저 공략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바른정당,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을 두 번째로 공략할 확률이 크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기문 총장과 이 표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손을 잡는다면 이 대권 지형이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반 총장의 귀국과 관련된 첫 번째 대선 시기 뉴스였고요. 두 번째 대선 후보의 근황은 바로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어떤 뉴스일지 지금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문재인을 이길 이유는 100가지도 넘는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에서 제가 노력해서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예상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이길 이유 100가지도 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 윤태곤 실장께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선 후보 옆에서 참모로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100가지 이유 중에 한 두 개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하나라도 좀 들어보시면 첫 번째 좋을 것 생각은 같습니다. 이제 뭐 예. 확장성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겠죠. 안 전 대표의 이제 프레임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이제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 중도층까지 내에서의 이제 승부다. 예를 들어서 2007년 대선을 생각하면요. 본선이 있었긴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의 경선이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노 대통령이 재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워낙에 인기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보는 이제 프레임은 그거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좀 발밑이 이제 허전할 것이다. 플러스 그게 이제 희망 사항도 있고 그렇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제 프레임을 문재인 대 안철수 대결로 가져가는 것은 제일 크게는 단기적으로 지금 삼지대론 내지 연대론에 대해 가지고 당내 그런 세력을 좀 누르겠다. 뭐 이걸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연대를 영 안 하겠다는 건 아닐 텐데 하더라도 내가 서야지 뭐 누구랑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거 이제 자기 지지자들한테 심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성희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가 자강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대 안 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지라고 자강론을 말하고 있는데 당내에선 영 말빨이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될 것이냐에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주승용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안철수 전 그 대표가 상당히 이제 실망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호남당이 한계를 이제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지지율이 아까 나왔지만 5% 안팎이니까 안 되니까 지금 연대 압력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대 압력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과거에 2번이나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 물러선 거에 대해서 아마 뼈 아프게 이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철수 안 하고 연대 안 한다는 것 같다. 지지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고 또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저렇게 좀 센 발언, 100가지 중에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저렇게 센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연대론에 대한 선긋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자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뭐 후보가 많아지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즐거움이 있죠. 세 번째 대선식의 대선 뉴스입니다. 바로 야권의 대선 후보들입니다. 대세는 깨진다. 문 견제에 힘 모으는 민주당 주자들에 관련된 뉴스인데 한 번씩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 다시 지지율이 조금 오르셨는데 3위죠 현재. 김대중 대통령처럼 오랜 시간을 바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게 있다면 축적된 게 있어서 대세론 유지가 가능할 텐데 일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후보가 대세론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은 뭔가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로 필요해서 대세가 된 게 아니라 반대 진영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후보다. 확 폄하하면서 대세론 유지 못할 것이다. 1위 깨질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칼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찬 발언입니까? 아니면 당돌한 발언입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이 어쨌든 이번에 갑자기 확 떠버렸잖아요.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탄핵 국면에서 가장 그 플러스 점수를 받은 사람, 그 안에는 물론 거품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아마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보폭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같이 뭐 형동생 하면서 뭐 이런저런 자리에 같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박원순이 됐든 안철수가 됐던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만 너무 초점이 가 있지 그렇지 않은 지금 마이너하지만 또 언제든지 그 선거 국면에서는 다시 그 불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박원순 두 시장 입장에서는 문재인만 없어지면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문재인만 없어지면? 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군요. 그렇죠. 제 주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를 한다면 문재인 씨가 나와서 될 경우도 있겠지만 문재인 씨만 아니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미 확장성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뭐 확인이 됐고요. 48%로. 세긴 세지만 그게 다다. 뭐 그런 그게 겁니까? 다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10% 후반대 머물던 그 문재인 후보가 20% 지금은 중반이지만 한 초반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당 지지율은 30 몇 % 넘어가고 있어요. 당 지지율을 문재인 후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확장성이 굉장히 좁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재명,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같은 당이기 때문에 저 후보를 꺾으면은 우리한테 분명히 기회가 돌아올 것이다. 예.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순이 형은 야 제명아 같이 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도 한번 볼까요? 이재명 성남시장과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닌, 재밌는 발언했어요.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닌 촛불 국면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정부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즌2는 문재인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 후보로 되면 참여정부 시즌2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어떨까요?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안 건드리는 게 금기사항이었는데 그 금기 최근에 깼어요.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전 대표가 내 페이스메이커다. 저는 여유 있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결승점 앞에서 1등을 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기신 전 의원님, 문재인 전 대표가 들으면 뭐 섬뜩하겠습니다. 문 대표의 허점이 많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후보들이 다 바쁘고 그중에는 상당히 앞섰던 사람들이 뒤를 쳐지니까 걸고 넘어지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아직도 모르긴 모르죠. 근데 난 요 표를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상황을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군대 휴가하고 선거 후보는 주어졌을 때 먹어야지. 군대 휴가와 선거 후보는. 나 다음에 갈게 너 먼저 가 하면은 못 가요. 다음에 분명히 비상작전이 걸려갖고 휴가 못 가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고.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정말 신사도로 만약에 주고받아서 이번엔 당신이 해보시오. 그 다음에는 만약 안 되면 다음엔 나다라는 그런 심정이었겠지만 지금 그 얘기 입이나 번쩍합니까? 뻥끗도 안 하잖아요.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러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 선거라는 게 참 냉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양보를 안철수 전 대표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양보를 받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름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내일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도직구쇼에서 빨라진 2017 대선 시계 코너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날까지 대선 뉴스 가장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